안녕하세요. 서울 신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보증금 7천만 원에 대출 90%에 내 돈 10%.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세 대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특히 청년인 분들은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이분이 문제라는 건 아니고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7천에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살라고 하셔서 10개월 더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없어요. 대출 이자는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영상 보면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괜찮은 조건 같은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전세 살지 말라고 했던 거는 전세라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지 전세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뭐냐? 전세 말고 다른 대안이 아예 없는 분들. 나는 월세를 가더라도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뭐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뭘 갈 필요가 없잖아요.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굴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출 90%인 분은 그냥 월세 사는 거예요. 이건 전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내 돈 700만 원 넣고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월세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바뀌는 부분은 없죠. 근데 이게 아니고 보증금 7천에 올 전세 사는 분이 있어요. 대출 뭐 거의 없는 분들 아니면 대출이 뭐 반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다른 거 굴리는 게 더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15만 원이니까 700에 15짜리 월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 당연히 대출 90%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갚으시든지. 그게 1번 아니죠. 1화는 이거 갚고 있어도 돼요. 가장 쉬운 거죠. 대출을 갚으면서 그냥 여기다 저축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요? 이거 안 갚고 굴리면 되잖아요. 아니 굴릴 게 없으니까. 굴릴 데가 없으면 그냥 이거 갚고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게 1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갚을 필요가 있나?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데? 그럼 이거를 갚지 말고 이 대출은 유지하면서 나는 뭔가 다른 더 수익처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 이게 이제 2번이겠죠. 그래서 찾으면 투자하는 거고 못 찾으면 계속 공부하면서 돈을 모으면 됩니다. 그걸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지 말라는 거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세가 좋으니까 이거를 하고 있어야지라는 얘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뭐 이건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월세 살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뱀꼴이냐 용머리냐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중간 정도가 제일 좋겠지만 만약 두 가지 중 선택한다면 어떤 곳으로 이사 가실 것 같나요? 취약전인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되네요. 그저 그런 동네로 가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거, 상급지로 무리하게 가서 아끼면서 생활하는 거. 이게 사실 짧지만 되게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뱀꼬리 용머리 뭐 이건 좀 사실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 능력상 좀 여유로운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애도 좀 풀어놓고 키우고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랑 그래도 또 집은 또 약간 상급지를 사가지고 좀 열심히 좀 돈도 모으고 해서 거기서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끼면서 생활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맨날 말했지만 이 소득의 한 10배 정도가 사실은 맥시멈입니다. 10배 정도가. 내가 연봉이 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 하나 붙여가지고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가서 살면은 그냥 내가 뭐 적절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몰랐네. 뱀꼴이냐 용머리냐? 당연히 용머리지. 네, 요 이제 써주신 분이 조금 급한 마음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아침에 쓰셔가지고 출근하시고 회사 컴퓨터 킨 다음에 요거 하나 올려놓고 점심때 확인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쓰신 거죠. 뱀꼴이냐 용머리냐는 고민거리가 아니지. 누가 뱀꼴이를 합니까? 맞죠? 뱀머리냐 용꼴이냐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요 5억 정도가 맞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만약에 뭐 10억짜리 같다? 그러면 우선 당연히 없는 돈을 끌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원금도 갚고 막 하겠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 10억에 사는 분들과 이 5억에 사는 분들의 그 소비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 소비 성향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득 대비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게 마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네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임차인 분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너무 막 이제 직전이어가지고 전세가 막 너무 싸요. 막 집값은 15억인데 전세가 막 3억도 안 해. 4억 막 이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동네는 또 전세값 대비 또 소비 성향이 또 비슷하기도 하는데 그 실거주를 많이 하는 지역에 특히 집값이 좀 어느 정도 내 소득 대비는 좀 비싼 동네를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 사는 분들의 뭐 직업도 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뭐 소비의 어떤 그 기준이랄까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저 그런 동네라는 거의 어떤 기준은 뭐 본인마다 다르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내가 그 동네에 이사 갔더니 우리 집이 제일 약간 부잣집인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다 비교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 동네를 갔는데 우리 애 친구들이 막 우리 집 오더니 와, 니네 진짜 부잣집이다. 막, 와, 니네 막, 와, 어떻게 막 이런 게 있어? 라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아이한테 좋은 일인가?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애가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착실하게 또 클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아, 우리는 되게 부자구나. 우리는 되게 좀 잘 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거기 가서도 자녀나 나의 어떤 성향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되지만 반대로 또 그럼 상급지로 무리하게 가면 우리 아이가 또 좋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또 아이 입장에서는 뭐 옆에 애들이 막 용돈을 받는 거나 아니면 학원 가는 거나 막 여행 가는 거 막 이런 것들의 그 소비 수준이 훨씬 높아서 우리 집은 왜 나는 왜 안 보내줘? 왜 나는 어떻게 우리는 왜 여기 살아? 막 이런 그 상대적으로 좀 자존감이 좀 상처 입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 소득을 기준으로 그 실거주지는 선택하시는 게 좀 좋다. 이게 소득 대비 뭔가 자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 투자 마인드로만 가는 거는 뭐 딩크족이시거나 미혼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특히 아이가 뭐 초등학교를 간다거나 이러면은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인격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좀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궁금해요. 연봉 사촌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한 경우에 맥시멈 8억 집에 살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맥시멈 8억이라는 거는 8억의 사세요가 아니고 8억이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8억 최대치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라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내 연봉이 막 계속 늘어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천이지만 내년 되면은 둘이서 뭐 1억 벌고요. 내후년 되면 1억 3, 4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득이 막 계속 늘어날 거라면은 지금 맥시멈에 가 있어도 몇 년 지나면 이제 소득 대비 적정한 집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소득이 늘어날 게 딱히 없는데 맥시멈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자 내고 원금 갚으면서 또 거기는 또 여유 있게 오신 분들이 쓰는 소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 모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커피 먹고 뭐 지금 뭐 케이크 먹고 뭐 밥 먹으러 가고 골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돼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지 미리 맥시멈인 동네 가가지고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버텨봅시다 라는 거는 어른들은 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저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꼭 상의를 해서 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자세하게 궁금한 점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담대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최근 10월 발표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됐더라고요. 규제 지역에서도 무주택자 LTV가 50%가 됐어요.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가지역. 자, 근데 의문인 건 6월 발표에 생애 최초는 80%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도도 6억이라고 하고요. 질문입니다. 6억 원 한도라는 게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주택자에게도 해당되나요? 당연히 생애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생기니까 생애 최초인 사람들은 80%까지 해주고 그냥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은 50%를 해준대. 맞죠? 근데 생애 최초 80%인 사람은 한도가 또 6억밖에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산다고 칩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건 생애 최초이니까 80%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8, 2, 16, 16억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최대 DSR 따져가지고. 근데 한도가 6억으로 커트.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을 생애 최초로 사시면은 16억이지만 6억으로 내려간다는 거고. 자, 근데 똑같은 20억짜리 집을 저는 생애 최초를 안 쓰고요. 저는 그냥 무주택자인데요. 저는 그냥 1주택자인데요. 요거 팔아서 가겠습니다 하면은 자, 너는 50% 빌려줄게 해서 10억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DSR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50%로 쓰실 거예요를 고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헷갈리신다면 요건 그냥 투트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에게만 해당된다면 생애 최초란 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생애 최초를 사시는 분들이 뭐 20억짜리 한 번에 사는 분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최소 12억짜리를 넘는 걸 사는 게 아니고서야 어쨌든 똑같은 50%만 받아도 6억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4억, 5억, 6억, 7억, 8억, 10억 요 정도에서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애 최초 80%를 받는 것이 뭐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라. 네, 그 얘기였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빠진다는 게 가장 지금 큰 차이고요. 요 다주택자들을 언제 풀어줄 것이냐. 요게 지금 어찌 보면 시장 활성화 정책 중에 가장 큰 건데 요거는 정부가 지금 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자가 걱정이 되시지만 이자를 또 지금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을 지금 해준다고 하니까 안심전환대출이 이게 9억까지로 확실히 늘어나면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정책일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6억과 9억 사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확 바뀐단 말이죠. 거의 작년 금리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안 팔아도 되겠네. 금리 올라서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금리가 안 오르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내년에 바뀌면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